공부 때문에 몸이 지치고 마음이 다친 아이들을 위한 방송. 아이들 교육 때문에 속상한 부모님들을 위한 방송. 들으면 걱정이 싹 사라지는 방송.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공식 팟캐스트 노을이 약방이 지금 시작됩니다. 노을이 약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약방감초 구본창, 약방찌기 민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정책활명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단체의 수학 사교육 포럼 대표이신 최수일 선생님을 모시고 전국의 모든 수포자들을 위하여 왜 수학은 어려워야만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학이라니까 참 쉽지는 않지만 네. 꼭 노을이 약방에서 나눠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곧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독서실 간다고 나간 아들이 친구들과 PC방에 있는 것을 볼 때 많이 당황하셨죠? 늘 살갑게 대하던 딸이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 불러도 나오지 않을 때 많이 답답하셨죠? 내 자식인데 어디서 이런 가 나왔을까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으시지요? 부모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은 이제 가라.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강좌가 시작됩니다. 서천석, 정병호, 윤다옥, 하지연 선생님과 함께 총 4번의 강의로 진행되는 특별 강좌 놓치지 마세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수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또 네. 보도자료 쓰시느라고 많이 바쁘시죠? 뭐, 예, 평상 일이니까. 저희가 이제 앞에서 그 수포자들을 위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생님 잠깐 선생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선생을 한 30년 정도 현직에 있었고요. 3년 전에 퇴직해서 주로 혁신학교 수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수학을 너무 좋아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아마 그 고등학교 때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남의 도움 없이 또 시골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도움도 없고 수학을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이해하는 습관, 이런 식의 공부 습관을 이제 가졌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선생님, 시골 학교다 보니까 선생님이 정말 실력이 부족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 덕에 제가 친구들을 도와주는 일을 도맡은 것이 아마 수학 교사가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르치시면서 실력이 드신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당시 그 문제집 같은 게 없었어요. 네. 우리 부모님은 절대 안 사주셨거든요. 사줄 돈도 없었지만. 근데 친구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저는 문제집을 다 산 거나 마찬가지. 그런 효과가 있었죠. 네, 또 선생님 소개를 짧게 하셨는데 너무 짧게 하셨는데. EBS 강사도 하시고 아, 이런 거요? 네. 그런 거요. 수능 출제도 하시고 저희가 원하는 건 그런 별로 거. 뭐, 예. 저희 수학 교육 과정과 예, 그 성취 예. 기준의 창시자시라고. 네. 저는 EBS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EBS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 그 7차 교육 과정에서 유산수학이라는 과목이 처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아무도 그 강의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오디션도 안 보고 그냥 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강의, 미적분이나 확률 통계나 이런 것도 강의를 하게 됐고요. 현직을 떠나면서 3년 전에 이제 EBS는 끊고 지금 EBS가 또 이 사교육을 또 많이 그쵸. 유발하고 있어서 오히려 또 EBS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사람 중에 네. 하나고 EBS 수학과는 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얼마 전에 서점 갔더니 EBS 교재가 굉장히 많은 곳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네. 서점에 아주 최고 좋은 자리 네, 다 잘 EBS가 보였어요. 차지하고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제 소개를 더 한다면 다 서울 시내 학교에 쭉 있었는데 네. 과학고에도 2군데나 있었고 한 10여 년. 네. 그다음에 또 일반 학교에 한 20년 요 정도 이렇게 학교에 쭉 고등학생들을 쭉 진학 지도를 해왔던 그런. 그리고 아마 제가 마지막 썼던 그 수학책이 특작이라는 책인데 특작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저도 그 책 덕에 돈을 많이 벌었고. 작가십니다, 작가. 예. 네. 선생님 수학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수학이 좋은 거는 오히려 이제 수학 어렵다고들 하는데 저는 수학이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요즘도 수학이 쉽게 가르치자, 수학을 이게 쉽고 재밌게 가르치자, 이거를 부정하는 수학자들이 많거든요. 수학은 쉽지 않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다. 거고요. 수학은 어렵지 않아야 되는데 괜히 어려운 것 같아요. 괜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해야 되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렵게 돼 있어요. 그거를 쉽게 고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선생님,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교사를 정년퇴직을 하지 않으시고, 명예퇴직을 선택하신 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학교가 사실 우리나라 학교가 굉장히 경직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적으로 볼 때 일반 교사가 이렇게 숨을 쉴 틈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혁신학교 같은 수업, 그거를 굉장히 원했던 사람인데, 이제 고등학교 쭉 있다 보고 입시주의 현실에서는 그런 수업이 어렵고, 또 저는 그래도 수업을 쭉 해왔는데, 이제 주위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래서 차라리 혁신학교 그런 수업을 혁신하고자 하는 교사들을 전적으로 돕는, 어찌 보면은 그런 수업을 풀타임으로 연구하는 것이 더,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이겠다 싶어서 학생들을, 내 학교 학생들만 가르치는 것보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퇴직이라고 생각을 해서 퇴직을 했고, 다행히 그때는 이제 연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무사히 또 연금도 잘 받을 수 있고 이런저런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네네.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시군요. 네. 네, 아까 잠깐 수학이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여기 단체에 와서 처음 한 일이 그동안 저희 단체에서 이제 설문조사 했던 거, 모음집을 만든 거였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수학 관련 설문조사가 꽤 있었는데, 그 중에 조금 주의 깊게 볼 수 있었던 게, 학생들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따분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특히 2012년도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 수학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고등학생이 73.2%나 됐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따분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따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죠. 따분하니까 재미없고 싫어하고. 네. 그러니까 따분하지 않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따분하게 만든 원인은 결정적인 것은 이제 대학의 입시죠. 그러니까 이제 수능 시험으로 대학이 결정적으로 이제 가는 큰 변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고사가 있죠. 그러고는 수시인데, 물론 논술이 수시에 영향을 주지만, 그런 시험들은 수학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저는 수학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걸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거는 수학을 평가한다 저는 보지 않아요.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대로, 원래 수학의 본래의 모습대로 또 다른 나라처럼 수학이 그런 식으로 평가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지금 같은 그런 따분하고 어려운 그런 수학. 근데 어렵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어려운 거죠.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학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로밖에
학생들을 판가름할 수 없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수학으로 애들을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로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수학을 잘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문제를 잘 못 풀 수도 있고 또 좋은 점수를 이제 우리나라 말하는 좋은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수학은 점수 받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수학이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많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수학의 이런 평가 제도를 아주 비웃는 그런 토픽이 가끔 들어오잖아요. 네. 참 창피해 죽겠어요. 그건 지금 여러 가지 수학교육 문제점도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학생들의 공부하는 습관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거든요. 네.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문제로 평가하면 이제 수학을 평가한다, 잘한다. 그게 이제 문제 위주로 평가하는 그런 건데, 그렇게 문제풀이 위주로 평가하면은 암기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암기 능력이 아니고 이해하고 오히려 이제 조직하고 분류하고 추상화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 수학의 일들이 있는데 정말 성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중요한 그 사고 활동이 다 수학인데 네. 그런 것들은 거의 평가되지 않고 있고 누가 이제 많은 문제를 풀어서 어려서부터 많은 문제를 풀어서 그것들을 푼 경험과 암기 그것이 그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평가가 아니다. 수학 문제를 너무나 어렵게 잘 못 내고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가 잘못되니까 교육이 잘못되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피사나 이런 데서는 점수가 되게 높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수학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 더 어렵게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사에서 점수가 높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정당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뭐 그러면 올림픽에 등수가 높으면 우리나라가 훌륭한 나라인가요? 그건 절대 아니죠. 네. 예, 마찬가지 피사도 그런 시험으로 그 학생들의 그 학습 이해 상태를 파악하려는 것이지 그것의 국제적인 그 점수 비교로 나라를 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은 전혀 없어요. 네. 그거를 나오면 떠드는 나라를 딱 조사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심하고요. 그렇죠. 그 보도가 참 심하고. 네. 피사 본부에 가면은 우리나라를 항상 걱정해요. 그러니까 네. 그 연구 발표장에 가면 한국은 왜 점수만 높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수학에 대한 태도. 수학을 바라보는 정서적인 그런 애티튜드. 정서 그게 중요한데 그게 그 멘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이제 장래성인데 장래가 없는 나라죠. 그러니까 수학을 싫어하면은 결코 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그게 이제 주로 15살 때의 평가인데 15살 때까지도 사실은 그게 평가가 잘못된 거는 우리나라처럼 문제만 많이 푸는 나라는 피사 문제 잘 풀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다른 나라는 문제 안 풀어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그쪽 훈련이 많이 돼 있으니까 잘 풀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문제가 아닌 수학의 개념이나 수학의 사고는 그 지필평가로는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필평가만 하나만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지 나머지 평가는 이제 점수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거기서도 나오는 정의적인 영역의 평가는 뭐 최하위죠. 일본과 그렇죠. 함께. 네. 그런 일본과 함께. 네, 일본과 함께. 그리고 이제 피사 평가에서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학습 효율화 지수라는 건데 그거는 점수를 이제 공부 시간으로 나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부 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딱 나누면 우리나라가 또 꼴찌가 돼요. 점수 대비 이제 시간 대비 점수죠.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공부한 시간으로 주당 학생들의 공부 시간으로 나누면 우리나라는 가장 효율성 없는 애들이라면 우리나라 애들이 그래서 참 그런 여러 가지 그 부가적인 지표는 이제 주로 다 공개 안 해요. 언론에 잘 그쵸. 공개 안 하고 이제 살짝 데이터에만 껴놓고 이제 크게 떠드는 거 타이틀로 뽑는 것은 2등 했다, 1등 했다 이런 것만 뽑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도 공부는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공부 잘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이제 기사 보다가 네. 그 고등학생들이 그 조사한 내용인데 네. 고등학생들이 이제 언론사 기자처럼 이렇게 취재 뭐 이렇게 연구조사 비슷하게 한 내용인데 그 세계에서 예. 고등학교 때 그 미적분을 배우는 나라는 우리나라 맞아요. 일본밖에 없다. 너무 잘 썼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네.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예. 난이도도 높고 뭐 이런 예. 교육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좀 학생들을 수포자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예, 그런 예. 이제 기사들을 고등학생들이 써서 상당히 참신하고 그랬는데요. 맞아요. 저도 우리나라 봤어요. 수학 교육 과정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선생님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금방 그 기사가 이제 미적분을 우리나라가 이제 고등학교 때 상당 부분 배우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도 AP 코스라는 그런 이제 대학 학점 인정 제도죠. 그거에서는 미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상위권이나 이런 데는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또 영국이나 이런 데 A레벨 시험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데서도 또 미적분 시험이 다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진국도 보는데 왜 우리나라만 배운다 하냐 한데 그거는 애당초 우리나라하고 이 배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냥 고등학교 과목으로 배우는 것이고 이 그런 미적분을 배우는 나라들은 대학의 학점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대학에 갔을 때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그 다음 수학을 더 이제 조금 빨리 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주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어느 그 고등학교를 나와도 예를 들면 과학영재학교나 또는 과학고 이런 아주 뛰어난 고등학교를 나와서 미적분을 일반 학교보다 훨씬 잘해도 대학 가면 다시 미적분 완부터 시작해요. 네. 그래서 그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왜 그렇게 깊게 가르쳐서 대학 가서 다시 중복으로 낭비하는 그런 이중의 교육을 하는지 참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일본이 조금 답답한 나라인데 일본 애당초 영재교육이 없으니까 이제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교 1학년 가면 고등학교 미적분을 또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는 이렇게 봐요. 왜 대학에서 왜 수학을 미적분을 가르치는데 왜 중고등학교 또 미적분을 자꾸 가르치라고 하냐 그랬더니 중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배우고 오면 대학에서 가르치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그러면 중고등학교 안 가르쳐야지. 왜 우리가 자기들 미리 선행교육을 미리 시키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미적분을 배울 이유가 없어요. 대학에서 배우기 때문에. 네. 중고등학교는 이제 좀 미적분을 대학으로 미루고 나머지를 조금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배워야 되는데 미적분을 배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설렁설렁 대충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배우는 게 의미가 없고 따분하다는 거죠. 수학을 오히려 깊이 있게 배우면요. 이제 어떤 한 개의 그 개념을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수학을 지겨워하지 않아요. 근데 수학을 대충 배우니까 이해도 안 가니까 그것도 강제로 주입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배울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뚝뚝 끊어가지고 외워가지고 시험만 봐야 되니까 이렇게 흥미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교육과정도 어렵게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 이게 상급 학교하고 연계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그런 것이 또 그렇죠. 이게 전혀 상급 학교 연계는 진짜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해외하고 딱 다른 점 하나는 우리나라는 그냥 많이만 가르치는 많이만.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가르쳐도 정확하고 깊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하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많은 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르치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목표가 미적분을 다 고등학교에 미적분까지 다 집어넣고 또 미적분보다 어려운 것도 있어요. 벡터라는 게 있고 기하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이게 대학 과정이 다 대학 과정이 다 있는데 이거를 고등학생에게 필수로 가르치다 보니까 수능이 그리고 거기까지 다 시험 보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전 교육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적분도 굉장히 부실해요. 미적분도 지금 사실 미적분이 수학에서는 그 꽃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것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대충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야 미적분이 수학의 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가르치라고 강요하는 그 교육과정 편성하는 사람 물어보면 미적분은 정말 미적분을 배워야만 수학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내가 환장하겠더라고요. 선생님 또 교육과정은 수능 시험하고 내일 모레 수능인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수학능력 시험 수학 수능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과정은 수능과 관계는 사실 없어요. 수능이 잘못 교육과정을 지금 지배하는 건데 교육과정이 있더라도 수능은 이제 예를 들면 일부만 시험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의 모든 것을 다 수능에다 집어넣어버려. 뭐 이 잘못은 이제 어른들이 했죠. 네. 수학계가 했는데 그때 이제 막지 못한 게 지금 한이 돼요. 근데 그렇게 모든 과목을 시험 보게 되면 그게 이제 고등학교 전 과정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12월 31일 고3 그때까지 방학이 12월 말이니까 그때까지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능이 지금 아다시피 이제 다음 주에 네. 되면 11월 중순 아니에요. 네. 그것도 하도 우리 단체가 떠들어서 지금 일주일이 밀려서 작년에는 12월 초순이었는데 중순으로 겨우 갔어요. 그렇게 일주일 밀렸다고 뭐 대단히 학생들을 배려한 것도 아니고 네. 아예 수능을 12월 말에 보던가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 보려면 이 중간에 배우다만 과목은 시험 보면 안 되죠. 네. 근데 그거를 강제로 편성한 성인들이 정말 학생들한테 엄청 잘못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과목은 없애라. 적어도 기하 벡터나 뭐 확률과 통계 이런 적분과 통계 뭐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어떤가 했는데 희한하게 정부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수능 시험 본 다음에는 학생들 뭐 수업하기도 힘들고 네. 남은 한 달이 정말 그쵸. 선생님들도 고역스럽고 학생들도 할 게 없어서 고역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지금 교육계에서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수능 영어 절대평가인데요. 그렇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저희 단체에서는 이에 대해서 수학도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학도 함께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 난 무엇인지. 영어가 왜 절대평가화 돼야 되는지 뭐 그 글을 쭉 읽어보면서 그 글에다가 영어를 수학으로 바꿔놔도 하나도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는요, 절대평가 안 해도 난 된다고 봐요. 영어가 학생들한테 주는 고통보다 수학이 주는 고통이 훨씬 심하거든요. 근데 왜 진짜, 물론 이제 그게 학생의 고통만 덜어주려 한 게 아니고, 영어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그리고 수업을 제대로 하자, 네. 영어 교육이 바르게 하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보다 훨씬 지금 왜곡되어 있는 게 수학 수업이에요. 네. 그나마 학생들 졸업생 여러분 다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물어봅시다. 영어를 초중고 배웠던 영어가 성인이 돼서 조금 써먹죠. 근데 수학은 아까 썼잖아요. 수학은 하나도 안 써먹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수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수학이 절대 평가가 된다는 영어 논리하고 똑같은데 고등학교 수업 또는 중학교 수업이 정상화되잖아요. 이게 수능이 이렇게 상대평가로 가다 보면 1등급을 맞기 위해서 그리고 또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 문제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학생을 선발하게 한 구조로 교육을 위한 평가가 아니고 선발을 위한 평가로 가면 교육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모든 과목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학이 오히려 훨씬 더 지금 나쁜 그런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수학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지 이 나라 정말 교육자들은 또는 교육부는 도대체 교육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저는 아주 그냥 갑갑한 심정에서 지금 수학 절대평가화를 이제 주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이제 저 혼자 떠드니까 우리 단체만 떠드니까 참 힘들어요. 다른 영어는요 우리 단체만 떠드는 게 아니고 우리 단체와 더불어 뭐 청와대도 좀 도와줬고 뭐 교육부도 뭐 이렇게 또 각계각층에서 또 교육학자들도 많이 나서서 발제론문을 써주고 또 동조하는 그런 글을 써서 토론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수학은 지금까지 언론에 단 한 번도 수학 절대평가 한번 쳐보세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 정도로 답답하게
수학계나 교육계나 또는 대학이나 뭐 모두 정치권이나 아무도 수학 절대 평가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게 한심한 거예요. 예. 아마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이 토론회를 이제 할 건데 그게 처음 시작인데 네. 엄청나게 이제 또 댓글이 반댓글이 달리지 그렇죠. 않을까. 애들 바보로 만들려고 하냐 뭐 이거부터. 네. 정말 수학 얘기는 답답해요. 네. 저도 이제 실제로 학원에서 아이들 그 수능 시험 준비하는 거 전에 이제 학원에 있을 때 보면 네. 중학교 때 수능 영어를 완성했다 이런 아이들은 상당수 있습니다. 네. 근데 중학교 때 수능 수학을 완성했다 이런 아이들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영어는 네. 저는 영어는 그 학년 차이가 아니에요. 단어 수죠. 네네. 어휘와 단어 수이기 때문에 그는 암기와 이제 책을 많이 읽어 세계를 가능한데 수학은 안 돼요. 그렇게.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실제 제가 수능 그 영어가 40점 만점이었는데 고3 때 22,000 보캐블러리와 리딩 튜터를 제가 막 암기를 해가지고 30점대를 넘겼거든요. 근데 수학은 안 그의 돼요. 수학은 안 돼요. 덕음 혹은 이상 가는 노력을 했지만 네. 네. 15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40점 만점에. 근데 저는 그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이제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도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아시겠지만 영재교육 분야에도 수학과학 분야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이 절대평가가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저는 불안감이 생기네요. 예, 어쨌든 지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논의를 하다 보면 이제 좀 또 우리 편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고 지금은 말을 안 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네. 제가 좀 이제 희생적으로 떠들면 이제 우리 회원들도 많이 생각할 거고 또 네. 이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씩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선생님의 노력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무슨 다큐를 봤는데 그 외국 학생들이 수업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애들이 손가락으로 계산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선생님은 그냥 기다려줘요. 걔가 문제 푸는 과정을.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네. 우리나라 이제 결과 중심인데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와닿았어요. 네. 근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그런 수업 방식이 있는지 우리나라 좀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나라 수업과 외국 수업 딱 대별되는 게 이제 누가 주인이냐 수업 네. 시간에 수학 시간에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데 주인이 이제 학생이냐 교사냐의 차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어떤 수학 개념을 우리나라는 교과서가 교사가 그것을 먼저 설명하게끔 제작돼 있어요. 그래서 수학책이 보면 항상 처음에 그날 배우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수업에서는 대부분 교사가 그걸 먼저 설명을 해버려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 그걸 발견해야 되고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게 수십 년 된 관행이고 네. 지금도 이제 학교 가면 뭐 대부분이 그런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수업이나 외국 교과서는 처음부터 개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질문만 계속 던져요. 네. 그럼 학생들이 계속 그 질문에 상응하는 어떤 활동과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토의하다 보면 뭔가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든요. 그걸 자기 주도적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발견 학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 끝에 이런 개념이 생겼어요.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하는 것이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수업 시작하자마자 교사 입에서 학생들에게 바로 그냥 가르쳐지는, 전달되는 것이고 학생들은 그것을 자기의 어떤 그 내면화 과정이 없이 받아들여야만 되는 의무로 가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교사가 그 학생들이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고 계속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라는 것은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게 시간이 없다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문제를 막 이제 학생들에게 풀게 하면 학생들은 당연히 문제 푸는 공식을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개념은 뭔지도 모르는데 문제를 암기해서 공식을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습관, 그런 공부 습관이 들어버리니까 아예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우리나라 애들은 전반적으로 공식을 암기해서 문제를 푼다. 이런 그 관념이 박혀버렸어요. 네. 근데 외국 애들은 그걸 거부하거든요. 자기가 이해가 안 간 개념은 그 문제 풀지 않아요. 그걸 거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 그렇게 거부했다가는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네, 왕따 될 수도 있고요. 요즘은 그래요. 점수 나쁘면 왕따 된다더라고. 참 무서운 세상인데. 네, 무서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도 사실 공부 잘하는 놈도 지가 알아서 푼 게 아니고 또 배워서 또 외워가지고 푼 걸 가지고. 예. 그러니까 약간 훈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유, 완전히 교육보다 훈련이죠. 예. 훈련이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원래 자기주도적 학습에 가장 중요한 게 지적 호기심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영재도 훈련된다는 네. 게 참 맞아요, 맞아요. 이상한 나라죠. 만들어지는 영재는 훈련되는 게 거죠. 아니거든요. 네, 예. 영재를 만들어 우리나라는. 예, 예. 근데 그 영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영재는 우리나라 영재교육 대상자가 수학과학이 많다 그러는데 그 수학과학을 잘하는 애들은 수학과학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수학과학에 정말 능력 있는 애들이 아니고 수학과학 문제를 잘 푸는 훈련을 고급으로 받은 애들. 고급으로. 이렇게 고급으로. 고급으로 속성으로 했는데 고급으로. 속성, 고급, 뭐 돈을 많이 들여서 뭐 사교육비를 이렇게 해서 받은 애들이지. 총집합에서. 예, 저 시골 애들이 영재 상 못 타요. 네. 그렇죠. 아, 슬픈 네. 현실입니다. 교육 환경이 이제 그 교육 환경도 아니고 그런 이제 영재를 길러내는 강제로 키워내는 환경이 있는 동네에서만 영재가 태어나는 거죠. 네. 대치동에서만 영재가 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 대치동인가요, 그거? 네. 제가 안 살아봐서. 잘. 네, 제가 저는 그 옆 동네 강북에만 살고 살았습니다. 일부러 강남에 안 갔어요. 예. 오염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아, 그래서 제가 요즘 정화하느라고 좀 힘듭니다. 그쪽에 사셔서. 그쪽, 집이 그쪽이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코너 속의 작은 코너인데요. 저희 이제 카페에 올라온 수학에 대한 질문을 선생님께서 답해 주시면 내용이 좀 더 알차고 또 이렇게 궁금증이 확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질문 말씀드리면요. 방학이 이제 또 곧 되면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아이들 친구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수학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하는 공부가 이제 능숙한 애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서 이렇게 스터디 그룹을 모아서 운영할 때 엄마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조언을 부탁드린다는. 이 네, 복습이란 질문이 말이 아주 딱 마음에 드세요? 들어요. 이 대부분은 5학년쯤 되면 네. 가장 걱정이 뭐겠어요? 중학교 저 가는 거죠. 중학교. 그렇죠. 중학교.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옛날엔 몰랐는데 이제 퇴직하고 초등학교 이제 학부모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주로 초등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질문하면 이제 5, 6학년 때 중학교를 어디까지 선행해야 되냐, 언제, 뭐 어느 정도 학원 가냐 안 가, 여러 가지 질문이 다 거기 집중되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초등책을 모처럼 이제 수십 년간 안 보다가 지난 3년간 초등 교과서를 열심히 읽어봤더니 깜짝 놀래. 저도 30년 만에 읽었다는 게 창피하지만 내가 가르치는 모든 수학이, 중고등학 가르치는 모든 수학이 초등책에 다 있었고요. 그것도 5, 6학년에 다 몰려 있어요. 네. 상당히. 그래서 왜 애들이 그 수학을 못하나, 이렇게 제가 이제 답을 찾게 됐는데, 이 녀석들이 5, 6학년 때 부모들이, 이 애들을 이제 바깥으로 빼는 거죠. 그러면 애들은 이중생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낮에는 학교 가서 5학년 수학을 배우다가 밤에는 뭐 중학교 수학을 배우는 거죠. 네. 근데 둘 중에 어디가 어렵겠어요? 중학교. 수학이 어려우니까 애들이 정신이 중학교로 팔리겠죠. 그럼 5학년 수학이 기초가 약해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5, 6학년이 기초가 약해져 버리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내가 퇴직하고 알아서 요즘 제가 이제 부모님들 강의할 때는 5, 6학년에 대해서 아주 신신당부를 해요. 절대로 차라리 초등학교 1학년 때 고3 걸 가르쳐라. 그때는 아무 지장 없다. 고등학교 1, 2학년은 학교 수학이 그렇게 애들한테 힘들지 않고 없다. 근데 5, 6학년은 너무 많다. 그러니까 5, 6학년은 절대 그 학년에 충실해야 되니까 선행 포기해라. 내가 이제 그렇게. 그러면 이제 5, 6학년에 선행을 포기하면 5, 6학년 기반이 딱 잡히면 중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공부가 훨씬 편해요. 네. 기초가 있으니까 그 위에 쌓는 건 편하고 또 기초 위에 쌓는 게 아니고요. 기초에다 그냥 붙이는 거거든요. 수학은 개념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결성인데 수학 개념은 다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를 5, 6학년 기초가 딱
이제 쌓이면 거기에 중고등학교 수학 그냥 갖다 붙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냥 다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지금 5, 6학년 애들이 기초가 없으니까 붙일 언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교 수학이 다 겉돌아. 그래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고, 이제 정말 뛰어난 암기력을 가진 애들만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복습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네. 정말 이제 일단 굉장히 좋은 결정을 했다고 저는 이제 격려를 하고 싶고, 네. 첫 번째는 복습을 절대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역시 이제 자기 주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이제 여러 명 있으면, 서로 그날 이제 분량을 나눠가지고 각자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수학에 흥미 느끼셨던 예, 것처럼. 내가 애들 가르쳤듯이 네. 애들도 그 경험을 하면 네. 굉장히 자기 주도성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념이라는 것은 수학 개념은 읽거나 들어서 형성되지 않아요. 네. 말을 하고 자기가 배운 것을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정도가 돼야만 그 개념이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걸 나는 표현학습이라고 표현하는데 표현학습. 표현학습이 되려면 그 복습을 반드시 첫 번째 표현학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설명하는 그런 나눠서 설명하는 그런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은 옆에서 그 빼먹지 않고 애들이 개념을 잘하는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지 부모님이 수학을 좀 한다고 막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애들 다 이제 집에 갈 가능성이 많고요. 안 와 막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은 그렇게 하고 반드시 교과서로 해야 돼요. 교과서로 개념 교과서로. 복습을 해야 되고 네. 이제 문제를 풀 시간이 있다면 문제 푸는 것도 이제 과거에는 문제를 못 푼 거에다가 자꾸 신경을 쓰고 못 푼 거를 뭐 뭐라 그래야지 오답 노트를 이거 저는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잘하는 것을 잘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사람도 어떤 하나 자기가 장기를 잘하는 걸 잘하게 되면 그 부수적인 거는 저절로 다 익혀지듯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에서 정확하게 이제 자기가 잘 푼 것을 정말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공식을 그냥 암기하지 않고 수학의 개념을 이해해서 개념적으로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느냐. 요렇게 가면요. 제가 개념을 설명하고 개념을 잘 표현하면 개념 학습이 강해지면 개념은 다 따라 붙으니까 자기가 못 푼 문제도 결국은 이제 그 개념으로 풀 능력이 생기는 그런 효과. 이거를 이제 교육학에서는 전이 학습이라는 건데 전이 효과가 있는 많은 거예요. 단어가. 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이제 개념의 네. 기반이 생기면 전이가 저절로 일어나서 틀린 문제를 굳이 오답 노트가 안 만들어도 언젠가는 풀게 되는 언젠가는 이 먼 시간이 아니고 금방 뭐 며칠 만에 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저는 가장 좋은 공부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참 제가 예전에 아이들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 전형 학업계 했었을 때 네. 수학 오답 노트로 공부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거 꼭 쓰라고 그랬는데 완전 사기였네. 이게 사교육의 네. 문제. 아 그렇구나. 저 오답 노트 좋은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네, 엄청 좋은 건 줄 알았죠. 저희는 네. 학원에서 출판도 했어요 오답 노트를. 그랬구나. 오늘 첫 번째 질문이랑 조금 이어지는 다음 질문인데요. 네, 수학 자신감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부모님들은 참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 공부도 잘하고 점수도 잘 맞고 자신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게 자신감이에요. 네. 수학을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하고 제가 이제 부모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이제 공부 잘하는 애도 뭘 원하냐면 수학을 좋아하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수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언젠가 걔는 수학을 싫어할 수 있고 또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보다 발전하려면 수학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수학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감이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저는 시험 끝나면 100점짜리 다 모아서 한 번씩 다 물어봐요. 100점 맞은 애들 불러서 너 수학 자신 있어? 너 수학 좋아해? 이렇게 할 때 자신 있다거나 좋아한다고 말하는 녀석 거의 없어요. 오히려 수학을 좋아하고 자신감 있는 애들은 한 80점대에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걔들은 수학 점수 받으려고 바둥바둥하지 않았고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가 수학적인 사고, 개념 이것이 쌓이는 대로 이제 너무 공식을 암기해서 그 문제 푸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수학에 자신감 있는 거고 자기는 지금 이제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 중이니까 내가 만약 수학 개념이 쫙 연결되면 나는 그냥 100점 맞을 거야. 이 자신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100점 맞는 애들은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100점이 자기 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수학을 모르면서도 공식만 알면 100점은 맞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요즘 이제 대부분의 학원 형태가 막 공식을 암기해서 문제 푸는 법을 유형별로 가르치고 암기시켜요. 한 달 동안이나. 그래서 시험 범위 있는 걸 싹 배워가지고 학교 가니까 다다다닥 그 학원서 대비시킨 문제가 쫙쫙 나오면 그냥 애들이 바로바로 그냥 문제 푸는 법을 적용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문제를 풀게 되니까 100점을 맞거든요. 근데 풀고 나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또 자기 수학적인 사고력으로 푼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고 이런 애들은 금방 이제 수학을 싫어할 가능성. 그리고 그런 애들 입에서도 엄마 나는 100점 맞지만 수학은 싫어요. 이런 말을 듣는 부모가 아주 이제 답답하다 이런 그런. 그럼 자신감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은 네. 아까 그 5학년 아이들처럼 네. 수학 개념을 항상 익힐 때 그것을 반드시 자기 스스로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문제를 풀기 전에 꼭 그걸 해야 돼요. 문제를 풀기 전에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네. 문제 푸는 게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변칙적으로 암기해서 풀게 돼요. 네. 그러면 그거는 문제를 풀긴 풀어서 답은 맞았지만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점수에 급급한 것보다 나는 수학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 충분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개념적으로 풀겠다. 이 습관을 가지면 되는데 수학 개념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수학 개념은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면 대부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처음 개념을 이해하고 하는데 조금 이제 습관이 들기 어려운데 그 습관이 한 번만 들면은 나머지 개념들은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예, 수학은 다 응용이 됩니다. 전혀 수학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수학을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초등에서는 제가 설문조사해 보니까 6학년 때 분수에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을 많이 배우는데 애들이 왜 어렵냐 그랬더니 너무나 분수는 공식이 많아요. 이게 답이었어요. 공식이 많은 게 뭐겠어요. 분수 계산할 때마다 이런 분수는 이렇게 계산하고 저런 분수는 저렇게 하고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수는 개념이 하나거든요. 그 하나, 3학년 때 배우는 분수 개념이 하나인데 그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키면 뭐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애들이 그거를 그 근본을 버리고 즉 개념을 버리고 각 분수의 연산마다 계산법을 달리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분수의 덧셈 할 때는 분모가 같으면은 분자끼리만 더해요. 네. 근데 분수를 곱할 때 어떻게 곱합니까? 분모도 곱하고 분자도 곱해. 애들이 묻죠. 선생님 왜 아까는 분자끼리만 더했는데 왜 이번에는 분모도 곱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분수의 개념으로만 설명할 수 있고 애들이 분수의 개념으로 그걸 이해해버리면 그런 질문도 하지 않고 그런 공식도 필요 없고 저절로 곱셈, 덧셈 똑같은 방법으로 애들이 할 수가 있으니까 애들이 할 공부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개념에 대한 공부라는 거죠. 네. 그래야만 자신감이 생기고 수학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근데 기다림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기다려주면 애가 점점 성적이 올라갈 건데 당장 오늘 100점 맞기를 원하면 얘를 이제 정상적인 데서 비정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수학은 쉬운 것이고 또 수학은 개념이 단순하고 또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름답다는 말 안 했어요. 맞아요. 수학자들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말을 자주 써서 일반 시민들이 얘기했죠. 그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꽃 얘기하셨죠. 수학의 아름다운 수학의 꽃이 미분 나는 그 사람들이 수학자들이 그걸 편성한 사람 하는 말을 인용한 거지 제가 미적분을 수학의 꽃이라고 나는 생각지 않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미적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 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수학이란 뭐 이렇게 좀 요즘 막 이렇게 압축해서 막 말을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수학은 땡땡땡이다. 대신 내가 그 말을 대신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 수학 선생님이나 이제 수학 전공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전화할 때 딱 저는 표가 나요.
우리는 전화할 때 누구한테 이제 어디로 오라 이렇게 약도 같은 걸 가르쳐 줄 때 네. 제가 흔하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거기 어떻게 가 그러면 오다가 좌회전하면 돼 이렇게 말할 때 답답하거든요. 어디서 오는지 내가 모르는데 내가 사거리를 어디서 접근하는지 모르는데 자기 관점으로 자기 관점으로 좌회전하면 자기는 맨날 그 길 다니니까 자기는 벌써 위치가 다 있는 거지만 나는 지금 도대체 그 사거리를 어디서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네. 좌회전하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죠. 넷 중에 하나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답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어디 가는 방향을 Y축으로 볼 때 이런 말을 써요. Y축 무지 싫어하죠. 예. 근데 그렇게 써야만 네 개의 위치가 정해져. 1사분면, 2사분면 이런 말 쓰거든요. 이 중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 용어지만 그런 말을 써야만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약도를 말해도. 네. 그럼 수학하는 사람이 설명하면요. 정확하게 그냥 듣고 가면 돼요. 근데 일반인 설명하면 그걸 듣고 또 몇 마디 물어보면 더 또 답답하게 얘기하니까 그냥 제가 지도 주소 찾아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죠. 마치 뭐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몇 시 방향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몇 시 방향도 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돼. 북쪽 방향으로 해서 뭐 북쪽이 12시라고 볼 때 이거 있으면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시란 말 표현하면 괜찮아요. 12시가 이제 Y축이니까 네. 수학에서는 일반인들은 12시라고 하면 되겠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Y축, X축이 편해요. 그런 인간들이니까 조금 근데 나는 애들도 이거를 정확하게 뭐 일상화하기 쉽지 않은 용어들인데 나는 수학 용어가 일상화 굉장히 좀 이렇게 밀접해져서 맨날 쓰는 용어를 교과서 써버리면 애들이 일상에서 쓸 수 있고 그럼 훨씬 수학이 쉬워지는데 수학 용어가 너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뭐 아는 소수라든가 이런 말, 소수가 작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런 소수 아니잖아요. 네. 소수라고 옛날에 배웠던 그런 거라든가 또 뭐 마름모가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게 마름모인지. 있잖아. 이렇게 다이아몬드 마름모라고 하잖아요. 그 무슨 마름이라는 풀이 있다는데 그런 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전통적으로 그냥 이름 지어놓고 계속 쓰고 있는 요런 그 모양과 이름이나 이런 게 연상이 잘 안 되면 애들은 힘들어해요. 그런 것들을 아주 밀접하게 만들어 놓고 평상시 쓰게 만들면 수학이 상당히 수학적으로 애들이 살 수가 있고 익숙한데 수학이 굉장히 멀게 만드는 원인이 이제 그런 용어 문제가 있고. 네. 그러나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논리적인 거죠. 논리적인 거, 합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항상 이제 가장 효과적인 걸 찾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데서 보면 이제 조금 그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예. 그런 수학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가 또 긴 대화를 나누고 방송의 막바지가 되었는데요. 더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너무 바쁘셔서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미천도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많아요. 방송을 함께 하신 소감을 한번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할 그런 기회를 준 건 정말 고맙고 부탁하고 고맙고요. 저는 이제 수학이 지금처럼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간 현실이 참 안타깝고 10년 전에 내가 수학계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 먹고 살았던 이 수학이 이렇게 나쁜 과목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과목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수학을 배워서 그 성인이 됐을 때 이제 그 필요한 수학, 사고력을 키워준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 사고 싶은 일을 수학을 통해 실천하는 그런 때가 된다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교육받고 나서 수학은 좋은 과목이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애쓸 것이고 그렇게 이제 할 그런 소감을 밝히는 요 자리가 아주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참 최준 선생님께서 엄청 이렇게 활약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 수포자가 줄어들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수학 고맙다 막 이런 책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좋네요. 네. 예, 만들어야죠. 네. 그럼 뭐
이 정도로 네. 하고 선생님 보내드리고 저희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책 활명수 아주 네. 좋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30분. 수학적 사고력과 생각의 습관을 키워주는 놀라운 30분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사교육 없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그 3가지 방법. 최수일 선생님이 공개합니다. 하루 30분 수학,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